매력이 한가득. 쫀쫀한 육질에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까지. 땅콩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바다의 선물 오징어. 회찜찌개 볶음. 이보다 더 완벽한 변신이 가능한 수산물이 또 있을까? 꼭꼭 씹을수록 재료 본연의 단맛과 담백한 맛이 돋보이는 식재료. 건강 밥상 오늘은 탱글한 식감의 끝판왕. 오징어와 함께한다. 한의학적으로 오징어는 성질이 평이하며 기운을 보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장, 간, 신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오징어의 딱딱한 석회질 부위는 오적골이라는 한약재로 가공돼 지혈 치료에 쓰였고 목물도 어혈을 푸는 약으로 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는 꾸준히 먹으면 자식이 생긴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 질환에 효과적이며 대표적인 한의성인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도 오징어는 빈혈과 월경불순, 하열 등을 치료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몸이 번쩍번쩍 빛이 나기도 한다는 오징어.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는 원활한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다. 오징어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한 그릇 요리로 이만한 영양식이 없다. 밥과 오징어의 혼연일체. 매콤 칼칼한 소스에 비벼 먹는 오징어 덮밥.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파스타계의 흑진주. 오징어 먹물로 별미가 탄생했으니 오징어 먹물 파스타. 색감의 대비부터 재밌다. 오징어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표 음식인데요.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 좋은 오징어를 이용하여 오늘은 오징어 덮밥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신선하고 맛있는 오징어를 고르려면 몸에 초콜릿색을 띠는 걸 고르는 게 좋다. 눈동자도 초롱초롱한 걸 고르는 게 포인트. 오징어는 다리를 잡아당겨 내장을 분리한 후 몸통의 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가루로 바락바락 주무르면 더 깨끗하게 손질할 수 있다.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어주고 다리는 잎을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보통 오징어를 껍질을 벗겨서도 많이 쓰시는데요. 오징어는 껍질에 영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좋고요. 오늘 오징어 링으로 썰었는데 링 대신 손가락으로 썰어도 되고요. 보관은 꼭 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덮밥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양파는 채 썰어 준비하고 양배추와 대파, 당근은 납작납작하게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번엔 양념장을 만들 차례. 비율 조절이 포인트인데 고춧가루와 간장을 같은 비율로 또 고추장과 마늘, 설탕, 참기름을 각각 같은 비율로 섞어 골고루 저어준다. 오늘 오징어 덮밥 양념장에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었는데요. 좀 더 칼칼한 맛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양고추를 첨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채소부터 볶아주는데 먼저 대파를 이용해 파기름을 향긋하게 낸 후 팬에 나머지 채소들을 넣어 익혀준다. 채소의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오징어도 넣어 한데 볶아주자. 오징어 살이 하얗고 오동통하게 변하면 만들어두었던 양념장도 넣어 타지 않도록 골고루 버무려준다. 채소의 양이 많아 수분이 생길 경우 전분물을 넣어도 좋다. 오징어 덮밥의 포인트는요, 국물이 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충분히 채소를 잘 볶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를 넣고 마지막에 양념장을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덮밥을 했는데요. 덮밥 대신 칼국수와 비벼 드셔도 맛있습니다. 덮밥 위에 살포시 올라갈 달걀 프라이도 반숙으로 고소하게 부쳐내자. 마지막으로 오목한 그릇에 따뜻한 밥 올리고 볶은 오징어를 넉넉하게 넣은 후 갓 부쳐낸 달걀 프라이까지 안착. 여기에 김가루나 쪽파를 송송 뿌려주면 감칠맛 나는 오징어 덮밥 완성. 국수나 라면, 우동을 넣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칼칼한 오징어 양념 소스. 별다른 밑반찬이 필요 없는 한 그릇 요리의 정석이다. 오징어는 손쉽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징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 좋은 오징어를 이용하여 오늘은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손질이 끝난 오징어는 깨끗하게 씻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기본. 소분해서 비닐보단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파스타에 쓸 오징어는 깨끗하게 손질한 후 전체적으로 칼집을 넣어주는데 몸통이 완전히 잘리지 않으면서 충분히 칼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3분의 2 정도만 잘라 가지런히 정리한다. 이렇게 해야 익혔을 때 동그란 모양이 살아난다. 오늘 오징어 먹물 파스타에 들어가는 오징어는 통오징어로 들어갑니다. 끝이 끝까지 잘라지지 않게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소금을 넣은 후 파스타 면을 삶아주는데 오징어 먹물로 염색한 검은색 네로 파스타가 포인트. 네로 파스타는 일반 면발보다 잘 부러지기 때문에 밑이 넓은 냄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면발은 8분 정도 삶은 후 건져내 식혀준다. 이어서 스파게티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마늘은 얇게 편썰고 양파는 채 썰어 준비한다. 오늘 오징어 먹물 파스타에 들어가는 파스타는 저는 먹물 파스타를 사용하였는데요. 집에 없는 경우에는 굳이 사실 필요 없고요. 집에 있는 파스타를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양념장으로 쓰일 청주와 케이준 가루, 간장, 맛술은 잘 섞어주고 오징어는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앞뒤로 구워주자. 오징어 살이 뽀얗고 오동통하게 잘 익었을 즈음 만들어두었던 양념장을 넉넉하게 뿌려준다. 소스가 타지 않도록 불 조절에 유의하는 게 핵심. 마지막으로 오목한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손질해두었던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아주고 삶아두었던 파스타를 넣은 후 오늘의 활용점정. 준비한 먹물을 넣어 골고루 잘 버무려준다. 통오징어를 조릴 때 케이준 가루나 파프리카 가루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혹시 그것도 없으신 경우에는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가능합니다. 파스타 면발을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공처럼 굴려 접시에 올리고 간이 잘 밴 오징어도 동그랗게 플레이트하면 고소하고 담백한 오징어 먹물 파스타 완성. 바다향이 그대로 탱글탱글한 오징어 매력에 네로 파스타의 쫄깃한 식감. 씹을수록 입을 즐겁게 하는 식감 요정들의 콜라보가 펼쳐진다. 오징어에 함유된 아미노산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 결핍으로 나타나는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며 타우린이 부부의 간 기능 향상, 뇌졸중 및 부정맥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비타민 E, 아연, DHA 등도 많아 아동과 노인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생물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 말려서 먹어도 매력적인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산물 1위 오징어. 다양한 조리법으로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는 건강 식재료다. 오징어의 진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칼칼함이 돋보이는 오징어 덮밥으로, 순한 맛에 푹 빠지고 싶다면 오징어 먹물 파스타로, 이번 주말 천연 피로회복제 오징어로 건강 지수를 올려보자.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영양제 개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실감나는 게 저의 나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식전 식후를 잘 구별해서 드셔야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영양제를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식전에 드시면 좋을 영양제는 엽산이나 피리독신 같은 비타민 B라고 합니다. 이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철분제 역시 식전에 드시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때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네, 이 식후에 바로 드시면 좋은 것이 비타민 C라고 하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면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위장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이후에 드시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뼈 속 8개의 빈 공간. 코 옆에 있는 동굴이라는 의미의 부비동.
부비동은 머리뼈 속에 있는 뇌와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공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발생한 염증을 부비동염이라 부른다. 부비동은 코 주변에 8개의 동굴 같은 공간으로 그 안에서 콧물이 만들어져서 배출되기도 하고 또 환기된 역할도 합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막히게 되고 그러면 노란 콧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비동염이 생기게 됩니다. 감기나 공해, 알레르기 등으로 코 입구가 막혀 점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염증으로 인해 부비동염이 발생한다. 코막힘과 누런 콧물이 지속될 때 의심해야 하는 부비동염. 오늘 TV 주치에서는 축농증이라고도 불리는 부비동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코가 많이 막혔을 때는 저희가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네. 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서 더 힘든데요. 이 감기나 비염의 경우 오래 이어지다 보면 축농증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특히 아이들이 이게 축농증이 걸리면 더 신경이 쓰이고 또 마음이 좀 아픈데요. 자, 오늘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 부비동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의 이동창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감기가 심하면은 뭐 코를 풀어도 시원하지 않고 코 속에 뭐가 쫙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네. 있는데, 자 먼저 이 부비동의 위치와 부비동이 하는 역할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부비동이라고 하는 거는 코 주변에 동굴 같은 공간으로서 크게 봐서 한쪽에 4개씩 양쪽에 8개의 공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얼굴에서 봤을 때 이게 정면과 측면 영상에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눈 아래쪽에 상악동, 그리고 양쪽 눈 사이에 사골동, 그리고 이마 쪽에 전두동, 그리고 맨 뒤쪽에 뇌 바로 앞쪽에 저평동, 이렇게 한쪽에 4개씩 양쪽에 8개의 공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비동행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공기가 차 있다 보니까 머리가 좀 가볍게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비동이 아니라 그 통뼈로 돼 있다고 하면 머리가 되게 무겁게 되겠죠. 두 번째로 가습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찬 공기가 들어갈 때도 코 안을 통과하면서 적정한 온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적정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구강호흡을 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목이 칼칼하거나 목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코를 통해서 숨을 못 쉬고 입을 통해서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코를 통해서 숨을 쉬는 게 가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비음의 공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성대가 떨려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 목소리가 나올 때 구강과 코를 통해서 나가면서 또 이게 여기서 울려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콧소리의 어떤 양상을 결정하는 게 부비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부비동염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코 안의 점막은 그 비강이라든지 기관지와 마찬가지로 섬모, 그러니까 작은 잔털들이 나 있는 호흡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점막에서 일정하게 그 점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배출되게 되겠고, 또 점막 위에 섬모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코 안으로 들어오게 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라든지 알레르기 항원 같은 거를 일정하게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비동염과도 많이 연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얼굴 부비동의 위치에 따라서 4군데로 나뉘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코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면 사진인데요. 눈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부비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양측 눈 아래쪽, 그러니까 사람의 뺨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 뺨 부분에 있는 공간이 상악동이라고 하고요. 또 양쪽 눈 사이에 이 작은 방같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사골동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또 미간이라고 해서 위쪽 이마 쪽의 부분을 전두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측면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 부분에 이마 쪽까지 돼 있는 데를 전두동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또 코 안쪽에 맨 뒤쪽의 부분, 뇌 바로 앞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평동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공간이 있고 이 구조 때문에 나중에 부비동염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게 되겠고, 이 위치, 어느 위치에 염증이 생겼냐에 따라서 뭐 뺨이 아프다든지 치통이 있다든지 이마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비동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니까 와, 이 안면 중앙에 공간도 참 많이 있고 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축농증 하면은 잘 낫지 않는다, 뭐 고질병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부비동염의 정확한 정의부터 좀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네, 부비동염이라고 하면 부비동 점막의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구조가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부비동에서 코 속으로 비강으로 배출되는 입구가 좀 되게 작습니다. 이 배출된 입구가 전체 부비동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점막이 붓게 되면 이 부비동 안에서 생긴 콧물이 잘 배출이 돼야 하는데 이게 부어서 막히게 되면 배출이 못 되고 안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고인물은 썩게 되듯이 이 안에 있는 콧물들이 고여서 썩게 되고 이게 결국은 축농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축농증은 이완 기간에 따라서 4주 이내일 경우에는 급성 부비동염, 그리고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감기에 잠깐만 걸려도 콧물도 나고 머리도 띵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오래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자, 이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서 봤을 때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많은 원인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코감기라고 하는데요. 코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서 이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부비동염을 일으키게 되게 되고 또 해부학적으로 폐쇄가 돼서 부비동 안에 콧물이 잘 배출이 못 되게 되면 부비동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코 안에 좌우를 나누는 세로 칸막이라고 코 속에 있는데요. 이게 한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 비중격 망곡증이 되고 이게 있게 되면 코가 많이 막히면서 배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또 흔한 원인 중으로는 충치라든지 발치에 의한 염증 등 치아 감염에 의해서도 급성 부비동염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또 만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성 부비동염이 왔다가 2주 이내에 계속돼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게 되면 이게 만성으로 진행되게 될 수 있게 되겠고 코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물혹이라고 설명하죠. 그 폴립이라는 비용종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있으면 또 만성 부비동염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고령화 사회 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진규성 부비동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코감기가 길어지다 보면은 야, 이게 부비동염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비동염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콧물이 많이 나오고 이제 다 배출이 안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코막힘이 많이 생기게 되겠고요. 또 누런 콧물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녹색 콧물이 흐른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콧물이 앞으로 흐르지 않고 뒤로 흐르게 되면 후비루라고 해서 이런 증상도 있게 되겠고요. 염증의 부위에 따라서 뭐 안면부의 뺨 쪽의 통증이라든지 눈 주변의 통증 또는 두통이라든지 또는 치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후각 감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발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 간단한 감기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찾아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들이 이비인후과 외래 오시게 되면 코를 벌리는 비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경을 가볍게 코에 넣어서 벌린 다음에 비강 앞쪽 부분에 콧물이라든지 어떤 게 흘러나오진 않는지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내시경을 넣어서 코 안쪽에 깊은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내시경을 통해서는 어떤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이상하진 않은지 확인하게 되고 콧물이 너무 맑은 콧물인지 누런 콧물인지 아니면 찐득찐득한지 이런 콧물의 양상이라든지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어느 부위에서 흘러나온지에 따라서 염증 부위를 대충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엑스레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더 정밀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정밀 검사를 위해서 뭐 엑스레이라든지 또 내시경 검사를 또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견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부비동염 임상 소견을 보시면 이렇게 내시경을 봤을 때 코 안에 이렇게 누렇게 콧물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에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가 2주 이상 오래돼서 세균성으로 이제 감염이 된 경우에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코에서 좀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양상인데요. 급성 부비동염의 양측의 눈이고요. 그리고 이게 뺨 쪽에 해당됩니다. 눈 아래쪽에 이게 상악동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기에 해당되는데 그 아래쪽에 회색으로 음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름이 차서 이렇게 공기와 물 같은 게 이렇게 층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이게 보통 급성 부비동염의 전형적인 양상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떤 색깔로 보여야 됩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쪽 뺨 쪽이 전부 다 검정색으로 보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임상 소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요즘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곰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균성 부비동염은 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진흙 덩어리 같이 이렇게 찐득찐득하면서 이런 게 덩어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이제 곰팡이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CT 소견인데요. 한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여기가 지금 환자의 왼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CT에서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흰색은 뼈고 검정색은 공기입니다. 이게 양쪽에 눈이 있고 이 아래쪽의 공간이 원래 다 검정색으로 다 차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다 차 있고 그 가운데 하얗게 좀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회색인 게 염증이 다 가득 차 있는 거고 희끗희끗하게 이게 보이는 게 그 석회화되어 있는 곰팡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약물 치료는 안 되고 수술적으로 치료를 꼭 필요합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콧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코 속에 이제 물혹까지 생기면은 더 좀 숨쉬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폴립 부비동염 이 소견도 좀 살펴주십시오. 이게 지금 내시경 소견인데요. 코 안에 이게 하얗게 매끈하게 있으면서 이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각 감소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코 막힘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양을 봤을 때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수술을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간혹 종양과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혹은 약물 치료는 잘 되지 않아서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혹의 모양이 매끈하면은 간단하게 제거하면 되는 거고 모양이 좀 이상하면은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네요.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점막으로 둘러싸인 부비동의 내부. 콧물로 시작해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부비동염은 비염이나 감기로 오인해 병을 키우기 쉽다. 우리의 코 속은 작은 구멍인 자연공을 통해 연결되는데 이 자연공이 막히면서 세균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고 누런 콧물과 함께 두통,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코막힘이 좀 심해지고 좀 숨 쉬는 게 좀 힘들어져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콧물이 나오진 않으시나요? 코 풀면 약간 누런 콧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통이라든지 얼굴에 안면통 또는 뭐 치통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후각 감소 같은 게 있나요? 냄새가 좀 잘 안 나고 약간 두통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연공은 급성 감기뿐 아니라 물혹이나 외상, 비중격 만곡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막히게 된다. 부비동염이 심해지면 안면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더 진행이 되면 중이염이나 기관지염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코막힘과 콧물을 2, 3주 정도 호소하는 환자로 내시경과 엑스레이 소견을 봤을 때 한쪽에 누런 콧물과 염증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부비동염으로 의심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항생제 치료와 콧물에 대한 생리식염수 세척 등을 하면서 우선 지켜보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염증이 지속되면 콧살이 훅처럼 부어오르는 만성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물혹이라 부른다. 부비동염은 비내시경 검사나 엑스레이 촬영, 후각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 2개 이상의 주 증상이 동반되거나 1개 이상의 주 증상에 다양한 부증상이 나타난다면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충농증 수술하신 지 2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증상은 좀 어떠세요? 수술하고 나서 코 막히는 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콧물은 좀 어떠세요?
수술하기 전에는 노란 콧물이 좀 많이 넘어갔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얼굴 아픈 거랑 냄새 잘 안 나던 건 어떤가요? 얼굴 아픈 거는 많이 괜찮아졌는데 냄새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콧물과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지만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콧물이 주로 누런색을 띈다. 또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과 함께 고름으로 인한 악취가 느껴지기도 한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와서 항생제를 여러 가지 써봤는데 잘 낫지 않아서 수술까지 진행된 환자로 보통 이렇게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물혹이 있거나 아니면 곰팡이에 의한 진균성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술하고 나서 경과가 좋은 상태로 코 세척을 하면서 잘 지켜보긴 해야 하지만 아까 봤을 때 그 후각이 좀 약간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비강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좀 쓰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 충농증은 후유증 없이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만성으로 이어질 경우 눈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부비동 수술은 과거에 비해 정밀도가 높아져 재발률이 많이 감소했다. 비내시경을 통해 수술 없이 접근하는 내시경 수술과 합병증이 적은 풍선 카테터 부비동 확장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부비동염은 처음에는 감기처럼 바이러스 감염으로 왔다가 이게 1, 2주 내에 잘 해결되지 않게 되면 2차성으로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비동염이 오게 되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적절하게 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눈 쪽이라든지 머리 쪽에까지 염증이 갈 수가 있어서 감기 증상이 한 2주 이상 지속되게 된다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잘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중격 만곡증 등 충농증을 악화시키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증상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부비동염은 약물 치료가 기본이지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자유로운 호흡을 방해하는 부비동염, 꾸준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부비동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비동염의 진단 소견에 관해 알아봤고요. 이제 치료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부비동염의 치료법 증상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항생제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부비동염에 있어서 다 무조건 항생제를 쓰는 건 아닙니다. 질병이 걸린 지,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생긴 지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이고 또 코 안의 상태를 봤을 때 맑은 물 같은 콧물이 흘러나오거나 이럴 때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게 되겠고요. 보통 2주 이상 증상이 생겨 있고 또 누런 콧물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으로 생각해서 이때는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항생제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사용 기간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0일 이상은 쓰는 게 필요하겠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3주 이상 쓰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계속 같은 항생제를 쓰는 건 아니고요. 항생제를 쓰면서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콧물 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낫지 않는 경우에는 2차 항생제를 쓰거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소염지통제라든지 점액 용액제 이런 걸 써서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또 코 세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코 안에 물혹이 있는 경우에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바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물혹이 크지 않고 작으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약을 써볼 수 있습니다. 경구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만 써볼 수 있게 되겠고 비강 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장기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에 이제 호전되지 않거나 물혹이 있거나 진균성 부비동염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는 이제 수술을 좀 해야 할 텐데요. 보니까 요즘에는 외부에서 절개를 하지 않고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시경 쪽 수술은 어떤 건가요? 네, 예전에는 칼베룩이라고 했어요. 그 잇몸 윗부분을 째가지고 뼈를 뚫어서 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내시경이라든지 수술 기구가 많이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 절개 없이 콧구멍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게 가능해졌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코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보통 이런 전두동 부분을 이마 쪽을 수술하는 건데요. 이렇게 각도가 져 있는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이쪽 윗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기구를 통해서 이쪽에 염증 부위를 긁어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동 절삭 기구라 해서요. 빨아들이면서 갈고 빨아들이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쓰게 되어 있고 뭐 위에 잘라내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기구들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른 외과적 수술을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수술법들을 최근에 많이 시행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비동염에도 이런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나요? 네, 저희 이비인후과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그 모르는 길도 잘 안전하게 쉽게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수술할 때 환자의 CT 정보를 집어넣어서 수술할 때 쓰는데요. 실제로 그 부비동이 주변에 있는 게 눈하고 두개저가 가까이 있어서 수술 전에 해부학적 구조를 잘 숙지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수술을 좀 많이 안 해본 경우에는 간혹 수술하다가 눈이라든지 두개저 쪽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 되게 안전하고 쉽게 수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시경 수술법, 내비게이션 수술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부비동염의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게서도 자주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아 축농증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소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뭐 성인과 마찬가지로 코막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아가 성인과는 좀 다르게 특기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이 뒤에 보시면 여기 하얗게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인강 쪽에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데노이드는 구강 쪽에 편도선과 비슷한 조직입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어렸을 때는 이게 좀 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환자처럼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이 검정색 공기가 여기서 되게 좁아져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평소 때 자주 코가 막힌다거나 그래서 구강호흡을 많이 하게 돼 있고 부비동염이 자주 재발하게 됩니다. 콧물이 조금만 흘러도 이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많이 막혀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또 여기에 계속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자라는 배지처럼 되기 때문에 자꾸 부비동염이 재발할 뿐만 아니라 중이염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게 되고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부비동염 횟수가 약 절반 정도까지 감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치료법 이외에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치료법으로서 최근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건데요. 난치성의 타입 2 비용종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타입 2 비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식과 동반되어 있거나 수술에도 자꾸 재발하는 무록들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썼을 때는 되게 잘 효과가 있다가 또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바로 재발하거나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보통 타입 2 비용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최근에 허가받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변에 감기나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 코 주변을 누르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치료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부비동이 주변에 있는 게 눈이라든지 두개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염증이 파급될 수가 있는데요.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의 봉화지겸인데요. 네. 아니면 여기 CT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고름집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소아들은 뼈가 얇고 또 성인과 달리 뼈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라서 코 안에 부비동에 염증이 잘 퍼져서 이러한 눈 쪽에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눈이나 귀, 코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합병증이 있을까요? 네, 또 두 개의 합병증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마 쪽에 전주동이라든지 가장 깊은 쪽에 저평동 이런 데서 좀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쪽에 염증이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뇌막염뿐만 아니라 심하면 이쪽에 고름, 뇌 농양이 또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눈의 합병증이라든지 뇌 쪽에 두 개의 합병증의 경우에 단순 염증인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뇌막염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특수한 항생제를 혈관 주사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름집이 잡혀 있는 경우, 농양의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배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부비동염이 굉장히 큰 질환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네. 살펴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부비동염을 좀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권해드린 거는 마스크 사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게 되면 외부로부터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등의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는 걸 막게 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 걸리는 횟수가 훨씬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워낙 잘 쓰다 보니까 그때는 부비동염 환자가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되고 마스크를 많이 벗으면서 부비동염 환자가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마스크 사용이 중요하다고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이제 코를 생리식염소를 세척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크게 해로운 것도 없고 또 코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잘 씻어내기 때문에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연인데요. 코, 특히 부비동 안의 점막은 섬모가 있는 호흡점막인데요.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런 섬모들이 잠시 동안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코 안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비동염을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비동염의 치료법, 예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비동염,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 첫 번째로 부비동염, 특히 이제 2차성으로 세균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 또 적절한 기간을 쓰는 게 재발이라든지 만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 세척을 항상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 세척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되고 되게 좋은 방법이고 크게 무해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에 있어서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소화기들도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비동염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적 치료를 모든 경우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무록, 비용적이 좀 심하거나 진균성 부비동염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진균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하고 나면 금방 좋아진 경우가 많아서요. 꼭 필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목으로 넘어가는 콧물은 보면은 이제 삼키는 분들이 있고 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으로 들어가는 콧물을 삼키면은 몸에 해롭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우선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비동 안에서 계속 콧물이 만들어져서 목 뒤로 계속 넘어가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도 계속 콧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못 느끼고 계속 삼키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도 감염되거나 축농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콧물의 양이 많아지고 점도가 높아져서 찐득찐득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 감염됐을 때의 콧물은 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코가 답답하시면 코를 이렇게 푸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풀면 물론 그때는 좀 시원하게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콧물이 실제로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다시 부비동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감염됐을 때 콧물의 배출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들이마셔가지고 계속 들이마셔서 입으로 뱉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더 배출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부비동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부비동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보통 부비동염이 부비동암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부비동 쪽에 생기는 양성 종양인 경우에 종양에 따라서 일부 종양은 악성으로 놔두면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감기 없이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코감기로 인해서 부비동염이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록이 있거나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단순 바이러스 코감기 없이도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비동염을 방치하면 천식으로 변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위동염 때문에 천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위동염과 천식을 동반돼 있는 환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부위동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자꾸 콧물이 넘어가면서 이게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소아 부비동염은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O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가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나고 또 두통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비동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비동 수술 후에 코를 막았던 재료를 제거한다고 들었는데요. 꼭 제거해야 하나요? 제거할 때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수술을 앞두고 걱정입니다. 네, 부비동 수술 후에 코를 막았던 재료를 꼭 제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안 녹는 꺼즈 같은 걸 넣어서 피나는 걸 방지하고 그러다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빼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뺄 때 되게 통증이 좀 많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표현하기를 거의 뭐 뇌가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대부분 녹는 솜으로 많이 개발돼서 나와서요. 그걸 쓰게 되면 수술 후에 특별히 빼는 통증이 없고 집에서 코 세척을 하면서 저절로 녹아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외래 왔을 때 가볍게 빨아서 제거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부비동 수술로 인한 통증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면 좋지 않다고 하던데 혹시 축농증 치료에 꼭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는 게 꺼려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 항생제를 꼭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는 먹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일 이내 그리고 맑은 물 같은 콧물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바이러스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까지 항생제를 먹진 않고요. 보통 10일이나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서 누런 콧물이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2차성 세균 감염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짧게 쓰고 반드시 끊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을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끝으로 부비동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비동염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부비동염은 부비동에서 배출되는 게 입구가 막혀서 고이에서 썩다 보니까 고인 썩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인 썩은 물이다.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오늘 대전임시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비동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창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부비동염은요. 코를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운 음식도 있겠고요. 음주도 있겠고 또 담배도 있겠고 또 카페인 섭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제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장 약국가 사가지고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야 되겠네요. 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이 부비동염을 방치할 경우 이 얼굴 변형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